뭐 오늘 시장까지 포함해서 요즘 어떻게 또 보시고 계십니까? 뭐 올해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한국이 싸다는 거죠. 또 이놈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겼냐 하지만 하락은 굉장히 제한되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는 그냥 이 안 좋은 걸 상당히 반영해서 싸져 있다는 싸져 거를 있어서. 그렇죠. 다소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주가가 돌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자꾸 눈에 보일 겁니다. 그런 특징이 지금 시작됐다. 이건 전형적으로 시장이 돌아서는 전형적인 특징이 아닐까 좀 싶어요. 한국 증시는 지금 뭐가 엄청 좋아져서 올라온 게 아니라 너무 싼데 떠밀려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연휴를 앞둔 퇴근길의 퇴근길 라이브. 오늘도 연휴를 앞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은 퇴근길 라이브를 시청하고 계시고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날씨도 좋고 가족들과 시간도 많이 보내기 좋은 시절에 또 각자 고민들이 있으시니까 퇴근길 라이브에 모이셨겠지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더 유익하게 그래도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경제평론가라고 본인을 달아달라고 하지만 저희는 항상 그냥 센터장님이라고 윤세님이라고 늘 부르고요. 요즘엔 국민투자고충상담센터의 센터장님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윤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요즘 뭐 더 전화 받고 질문 받고 하는 일은 더 잦으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뭐 저도 오늘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날이 샌드위치 야. 놀러 가기 좋은데 네. 뭐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날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직장에서 은퇴하고 이제 좀 더 바빠지신 것 같기는 한데 아유, 여기저기 글도 많이 쓰시고 뭐 방송 출연도 조금 더 자유로워지시고 해서 요일이 진짜 개념이 없어져요. 그럼?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임원을 하게 되면 직접 하는 일이 적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다시 이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자영업자가 된 느낌이다. 매일매일 이제 제가 그래서 뭐 글도 쓰고 네. 강연도 다니고 또 뭐 책도 계약한 게 있어서 하여튼 뭐 직접 제가 뛰어야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것까지는 아닐 테니까. 그렇죠. 뭐 한 군데 좀 이렇게 나가는 데 있는데 과거 같진 않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시장을 요즘 뭐 네. 거의 뭐 작두 타듯이 맞추셨어요. 정말요? 음.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국내 주식 시장 좋다. 그거는 예. 미국 시장이 늘 좋은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 많이 싸 진짜. 네. 뭐 그런 얘기 계속 해오셨고. 뭐 오늘 시장까지 포함해서 요즘 어떻게 또 보시고 계십니까? 뭐 올해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한국이 싸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좀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저번에 이준우 기자님 만나 뵙고 2주 전인가 김원장 기자님 오셨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싼 기업들 중에서 골라내면 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업계에 있으면서 가장 좀 자주 읽었던 책, 우리 책을 사서 잘 읽잖아요. 책 사면 100권 사면 한 10권 제대로 읽는다 싶어요. 언제 읽을 수 있다 보니 안 읽게 되더군요. 그렇죠. 근데 어떤 책은 뭐 4-5번 그 책을 또 새로 사서 읽을 정도로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제가 굉장히 시장에 대한 고민이 깊을 때 한 번씩 꼭 다시 펴보는데 제가 그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9장이에요. 챕터 9. 챕터 9. 그러니까 뭐냐면 시계추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워드 막스가. 그러니까 시장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움직인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이분이 뭐 IT 현존에 계시고 이분이 뭐 최고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 항상 어떤 중요한 프레임워크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각이죠. 이건 사학가민 아스토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건데 언제 우리가 주식이 참 매력적이냐 해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평이하게 내가 사서 마음 편하게 갈 때 사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별로 매력도 크지 않았고 그림을 보시면 근데 이거 이럴 때가 좋습니다. 막 뭔가 일이 생겨서 팍 한번 빠져주면 내려올 때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사실 영어로 위험하면 리스크라는 건 손실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할 때 이 불확실성이 커질 때의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위험을 안고 있는 것처럼 살 때가 상당히 싸게 살 때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시간을 좀만 되돌려 보면 우리가 불과 한
한 달 전인가 한 달 반 전 정도에 이 기자님 만나 뵀을 때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전쟁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공포를 주고 있었어요. 네. 이건 끝이 안 날 것 같고 결국은 뭐 이게 무역이 다 공멸할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양보가 없을 것 같고 사실 그때 한국 증시가 트레일링 PBR로 그러니까 직전 분기까지 자본 총계 기준으로 0.82배 갔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가서 한국 증시 정말 매력적이다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큰일 났는데 이런 이제 한국 기업들이 다 망가질 거고 그 당시에 이런 예를 제가 자주 드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무역 관세 전쟁에 가장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곳 중에 자동차가 있었잖아요. 예. 먼저 관세를 때렸으니까 당시에 기아가 PER로 3.2배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와. 네. 배당 수익률은 8.7%. 그래서 굉장히 쌌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쌌을 때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을 하는 것처럼 이때가 굉장히 큰 기회가 있었고 시장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0.9배가 2,670이니까 일단 뭐 0.9배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한 배는 한 2,960 정도 돼요. 근데 한 분기가 지나면 직전 자본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3분기가 되면 네. 0.9배는 한 2,740이 될 거고 0.8배는 2,450이 된다는 거죠. 한국 증시는 지금 뭐가 엄청 좋아져서 올라온 게 아니라 너무 싼데 떠밀려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셨을 거예요.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좀 또 이놈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생겼냐 하지만 하락은 굉장히 제한되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는 그냥 이 안 좋은 걸 상당히 반영해서 싸져 있다는 거를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왜 갑자기 하워드 막스 얘기 안 대놓고서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게 이제 하워드 막스가 말했던 시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호황가 침체사에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 더 간단해서 말씀드린 거고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obsession over negative 부정적 사건에 그냥 집착하는 것이 안 좋을 때예요. 우리 복귀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는 매일매일 사망자 수 체크하고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관세가 얼마까지 올라가나 체크만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하는 거죠. 앞으로도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삼성전자가 얼마짜리 갈 수 있고 한국이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금이야 이제 반등 많이 했지만 미국의 AI 혁명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M7으로만 갈 것이다. 막 우리가 긍정적인 것만 반영할 때 그럴 때는 또 거기가 위험한 거죠. 뭐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건 그래서 오버프라이스와 언더프라이스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 사람 뭐 좀 오늘 같은 중요한 날 저런 말 왜 하겠죠. 너무 뻔한 얘기죠. 오늘 실제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러운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제 얘기를 듣고서 저분 이제 자유인 되더니 말 너무 하던데 이럴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무슨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X축은 한국의 성장률 시간이고 그렇죠. 이건 코스피가 있고 우측은 코스피 지수, 우리가 좌측은 GDP 성장률 전분기 GDP 대비. 성장률. 그렇죠. QOQ. 얼마 전에 마이너스 0점이 들어갔다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빨간색은 GDP 성장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 큰일 났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작년 2분기에 마이너스 0.2 갔다가 0.1, 0.1 하다 다시 0.2 갔기 때문에 뭐 장기 저성장 아니냐부터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죠. 그런데 저 까만색 동그라미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걸 그렇죠. 보면 여기에 보면은 호황과 침체 사이를 왔다 갔다 정확히 모르죠. 제가 여기 어디까지 될지. 근데 과거에 보면 성장률이 마이너스 가고 난 뒤에 주식은 그때부터 잘 안 빠지기 시작하고 꽤 오랫동안 여기 머무르거든요. 근데 뭐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 그런다 꼭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소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워드 막스의 어떤 소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뭔가 시건추의 언더프라이스의 극점에 한국 증시는 많이 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한데 한 번 더 빠진다 치더라도 저거는 저렇게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든가 저런 식으로 가면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바로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그 뒤로 그렇죠. 바뀌기 때문이죠. 통화 정책, 재정 정책, 온갖 정책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GDP가 안 좋아진 원인을 찾아보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왜 안 좋죠?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 이게 뭐냐면 내수죠.
내수 안 좋죠.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요즘 백화점 주식이 막 올라오고 있고 제가 이마트라는 회사를 연초부터 굉장히 자주 언급을 드리는데 이건 뭐 계속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수 관련된 기업들도 아니 이렇게 내수가 안 좋고 다 공신줄이고 이렇고 건설회사들은 다 망한다고 하는데 오늘 같은 현대건설은 저 위에 올라가 있고 아까 방금 전에 이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정부가 돈을 풀 수가 있는 거죠. 장장은 안 드리겠지만 저는 한국은행이 빅커트 할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금리. 그럼요. 기준금리. 빅컷 두 번인데 빅컷까지 할 수 있고 뭐 선거 앞두고 있는데 여야 항상 선거 앞두면 한 달 전에요. 국회 안 통과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서로 자연스럽게 합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추경도 원래 10조 얘기하다가 12조 얘기하다가 13조거든요. 한 20조까지도 쓰겠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미국만이 돈을 잘 못 풀고 있고 예. 중국 같은 경우에 이고환 신호로 돈을 풀고 있고 유럽도 막 금리 낮추고 있고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결국 성장률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한 나라들 그 나라들은 주가가 돌아서고 있겠죠. 반면에 미국은 지금 금리를 바로 내리기가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물가 얼마나 올지 모르니까. 장기 기대 인플레가 올라와 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고민이 커지죠. 연준이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왜 뒀느냐. 일단 싼데 이렇게 좀 정책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오니 네, 어떻게든 정부는 바뀔 것이고 네, 바뀌면 우리가 기다렸던 정책이 나올 수가 있다고 다가왔다는 판단. 그렇죠. 그리고 일단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굳이 여기 하워드 막스 얘기를 한 거는 침체 국면에서 이 시계추의 극단에 다가서고 있을 텐데 할 때 이제부터 경기는 더 안 좋아지겠죠. 더 안 좋아지는 구간에서 과거를 보면 주가는 돌아섰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서 이제 많은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요번에도 이제 막 저번에 쌀 때도 어떤 주식을 사요. 자기가 이 주식 정말 예전부터 이 가격으로 한번 사보고 싶은데 오는데 사람들이 안 와, 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펀드멘털이 안 좋으니까 빨리들 팔거든요. 불안하니까들 그렇죠. 이거 좀 이따 부러질 거야. 돈 이따 부러질 거야 하면서 올라오는데 먹은 게 감사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장에 계속 먹은 게 감사해서 경제가 좀 안 좋게 지표가 나올 텐데 주가는 왜 이러지? 특히 이게 대표적인 경제를 보여드린 건데 기업들로도 다소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주가가 돌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자꾸 눈에 보일 겁니다. 예. 그런 특징이 지금 시작됐다. 이건 전형적으로 시장이 돌아서는 전형적인 특징이 아닐까 좀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카우더 막스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약세장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냐를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이 상황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컴비스 확신할 때예요. 나빠질 거라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 같아요. 뭐 그랬죠. 더 나빠질 거 없죠. 사실 라고. 우리가 그냥 대부분 투자자들이 그냥 상황이 악화되고 있구나 이 정도 인식할 때가 아니라 그냥 모든 미디어에서 뭐 특집 프로 틀면은 말도 꺼내지 마.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구 구조도 참 정말 갑갑한데 뭐 출산율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워드 막스가 뭐 재밌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영어를 같이 넣은 거는 영어 표현이 더 단순하지만 직관적으로 좀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른다. 뭐 everyone. 근데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 대한 굉장히 그 영화도 뭐 한국 떠나자 뭐 이런 영화가 나왔을 거고 그런 단계였고 반면에 돌아설 때의 특징은 a few 아주 소수만이 포워드 루킹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지금 안 좋은 걸 복귀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런 것 때문에 나아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이 이러면 그건 아닐 거예요. A few forward looking people만이 그런 생각을 할 때 사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넘어갈 때는 리얼라이즈 돼야 돼요. 개선된 게. 네. 근데 이거는 올해 될까? 하지만 아까 약세장의 3단계에서 강세장의 1단계로 가는 어떤 구간에 지금 있다 좀 보고 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물론 뭐 자꾸 어제 같은 뉴스 나오고 또 그러면 불안하지만 이상하게 시장은 또 버텨주고 오늘 되게 특이한 시장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좀 이거 뭐지 하고 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습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장이 있어요. 저는 바로 환율이에요.
원화가 그렇게 1,410원? 아까 1,404원 갔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어떤 생각은 1,404원 찍고서 전 3시간도 끝났는데 예. 이렇게 우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원화가 왜 이렇게 강해지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오늘 뭐 이 아이디어로 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이벤트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 뭔가 고민이 될 때는 외환시장 보는 게 좀 편하거든요. 오늘 그러한 흐름이 있었다면 여전히 우리 시장이 좀 약세장에서 강세장으로 돌아서는 어느 쯤에 있지 않을까. 물론 2단계로 바로 가진 않고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하죠. 모든 사람들이 결론 내리는 거죠. 에브리원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우리 시장 전체 PBR이 1.3배를 넘어가고 삼성전자 올라오니까 이제 20만 원, 10만 원을 넘어서 갈 것이다 외칠 때. 얼마 전에 작년에 엔비디아는 끝이 안 날 것이다 외칠 때. 뭐 이럴 때가 소위 3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항상 지나 보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하나 보여드린 건 우리가 감으로 할 게 아니라 하여튼 여하튼 중요한 거는 성장률이 이렇게 들어간 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험을 안고 사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어딘가에 더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있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게요. 뭐 하나만 네. 추가하면 방금 전에 아까 이제 이 기자님이 이제 돈을 쓸 수 있냐. 물론 이 데이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뭐 과연 한국의 정부 부채가 이것만 있냐? 공기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GDP 대비 부채로 본다면 기업도 돈 없고 가게도 돈 없고 그래도 정부는 여러 개죠. 정부인데 정부가 막 돈을 쓸 수 없죠. 한국은 기초통화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막 쓰면 그냥 문제가 생기니까. 여하튼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저는 결국 뭐 상당히 공격적인 정책들을 계속 내놓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도 우리가 행정부가 지금 공석인 거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개정이 좀 기대할 수 있냐 고민은 되지만 여하튼 상황이 이러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너무 혼자 떠드니까 좀 재미없네. 그러니까 뭐 맞는 말씀 하시니까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예.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는 뭐 다들 그래요. 우리나라 중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네. 다만 깜깜하다고 다 새벽은 아니잖아요. 한밤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새벽 1시인지 네. 새벽 4시 반인지에 따라서 새벽 1시면 한참 더 기다려야 되니까 큰일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뭐 더 좋아질 거가 보이니까 지금은 나쁘지만 투자하자라고 한다면 네. 나쁠 때 투자하는 건 동의. 네. 근데 앞으로 좋아지는 거를 뭐가 좋아질 거지? 트럼프는 저 난리지. 네. 내수는 뭐 그냥 운명적으로 이러는 것 같지. 네. 중국도 뭐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두고 봐야 되는데 중국이 살아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큰 도움 될 것 같은 것도 예전 일이라고들 하지. 그래서 다들 바닥은 바닥 같은데 네. 리바운드는 왜 리바운드가 된다고 보실까요? 하는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고민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네. 하워드 마스도 책에서 뭐 기분이 뭐 이분의 뭐 전적으로 따르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 추의 길이는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참 그래 이게 더 갈지도 모르잖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어, 여기서 드리고 싶은 요지는 정말 우리가 이제 장기 침체의 시작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여하튼 우리 증시가 싸다는 거예요. 근데 싼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좀 추가되는 부분인데 싼데 어느 정도 싼 거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예,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MSCI 기준이야. MSCI. 왜냐하면 코스피 뭐 각 지수로 비교하면 이게 좀 통일이 안 돼요. 예. 그래서 MSCI가 발표된 각 나라의 지수를 기준으로 PBR과 ROE에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단순하게 둘이 굉장히 비례관계에 있다. 통계적으로 R스퀘어라는 거는 굉장히 적합성이 그렇죠? 있다. ROE가 낮으면 PBR도 그렇죠. 낮고, 예, 근데 한국을 보면 여기에 있어요. 한국이 ROE가 낮다고 하죠. 한국보다 더 낮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도 일본? PBR은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MSCI 기준이에요. 네네. 그냥 니케이로 보면 PBR이 ROE가 좀 높은데 이 기준으로 보면 이런데 미국이야 ROE가 높으니까 PBR도 거의 3.5 이렇지만 도대체 한국은 더 웃긴 거는 한국이 홍콩보다도 낮거든요. 홍콩은 ROE가 더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요. 한국 증시를 거의 이제는
그냥 다들 버려버렸구나. 그러니까 외국인도 안 사고 있었는데 국내 투자자들도 다 버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 보통 싸진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팔았을 때 싸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주식가 굉장히 ROE 대비 보더라도 싸져 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좀 더 다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예. 똑같은 건데 이거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 이게 뭐냐면 막대기가 좀 회색으로 길게 보이시잖아요. 네. 어려워하시지 말고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낮아요. 5년 동안의 PBR 범위 중에서 지금 각 나라의 지수가 어느 정도 있냐 보는 거죠. 이제 10% 넘어왔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영국이 뭐 회색 막대가 주가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 어느 정도 PBR 레인지, PBR이 왔다 가는 레인지가 요 정도인데 한국은 저 밑에 있는 거죠. 원래 저 PBR이긴 한데 그렇죠. 히스토리컬 PBR로 보더라도 너무 낮은 PBR이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정도까지 우리가 좀 소외되는 게 뭘까 궁금하기 정도까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구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수출 국가에서 그렇다 온갖 걸 반영해도 우리가 홍콩보다도 못할 정도인가? 뭐 생각해 여기 나라를 두면 더 특이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를 감안해도 뭔가 우리 증시는 하방이 크게 열릴 가능성. 왜 그랬을까? 그건 뭐 이제 말하는 분들이 이제 밝혀주겠죠. 저같이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씀드릴 건 딱 하나거든요. 싸다는 거예요. 싸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흔히 변동성도 위험으로 치는데 변동성이 커진들 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이 제한적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 그렇죠. 여기서 이제 좀 한번 고민되는 게 우리와 비슷하게 장기 저성장에 들어가고 좀 그랬던 나라 하면 떠오르는 나라는 우리가 일본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버블이 엄청 확 올라갔다가 이때 결국은 프라자 합의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버블 터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어요. 뭐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은 맨날 이 제자리에 있었고 한국도 좀 뭐 이런 느낌이죠 지금. 근데 우리가 사실 일본 하면 떠오르는 거는 도대체 일본이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지? 사람들이 잠이 잘 안 오시는데 니케이 기준으로 2012년에 아베가 여기서 집권을 하거든요. 예. 8,200에. 얼마 작년에 업데이트 못하고 그림 따온 거서 그런데 작년에 42,000인가 3만 이거 고점을 넘어갔잖아요. 네네. 5배 같은 거죠. 그러게. 그러니까 일본이 엄청나게 뭐가 이익이 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기자님이 저한테 한국에 모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때 뭐 했냐? 일본이 그때 보시면 아베가 세 가지 화살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막 그랬었죠. 막 돈도 풀고 막 ETF로 주식도 사고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힘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도대체 2012년 이후에 이거 정도는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으로 갔단 말이에요. 예. 사실 우리가 이거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거는 많은 그 국내 최근에는 이제 책들도 좀 소개되고 있는데 소위 거버넌스 지배구조 개편이 되는데 이게 이토 보고서라는 게 2014년에 나와요. 제가 이토 보고서를 일본을 못해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책에서 본 거예요. 예. 이토 보고서는 뭐다 나오는데 보면 깜짝 놀래요. 다 우리나라 요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배구조 계산 밸류업. 그거예요. PBR 낮은 걸 어떻게 하고 ROE 올려야 되고. 제가 아예 다 봐고서 이거 베끼고 있구나 제가 속으로.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당시에 2012년에 아베가 하고 2014년에 이토 보고서 나오고 이때부터 일본이 소위 거버넌스 개편에 착수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좀 당황스러웠던 게 있었잖아요. 7월쯤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기자님 저기 뭐죠? 코리아 부스트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작년 7월쯤에 민주당이 나왔는데 진짜 무시무시한 게 이 상법 개정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독립이사 선임시켜야 되고 막 강제 조항 다 넣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셨는 게 그거는 너무 가격했기 때문에 양보해서 요번에 이사회 충실 의무 정도 넣었던 건데 일본이 놀라운 거는 일본이 제가 그 과거에 독립사회이사를 3분의 1 이상 유지한 기업 비중이 2015년에 몇 프로였냐? 12%였어요. 근데 2023년 말에 몇 프로가 됐는지 아세요?
사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걸로 어디 언론이 나 95%예요. 싹 바뀌었구나. 모르셨죠? 일본이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이사 충실 의무 정도, 이사의 충실 의무 없다 온갖 얘기를 하지만 독립 이사가 선임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진짜로 독립. 그렇게 선임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그리고 뭐 우리가 많이 알려진 거는 일단 뭐 그 PBR 너무 낮으면 뭐 규제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위 거버넌스 개편이 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네, 네. 제가 항상 일본 증시하면 가장 흥미로웠던 게 2019년인가 버핏이 일본의 5대 상사 주식을 엄청 샀잖아요. 그렇죠. 한번 좀만 들려보세요. 그리고 그때 버핏이 단타 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낮잖아요. 가끔 우리나라도 산 적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포스코 샀다 팔고 뭐 여러분들 버핏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버핏도 가끔 이렇게 막 샀다가 그냥 뭐 이렇게 정리할 때 있고 그랬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로 샀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저희 거버넌스 개편이 궤도에 오른 때였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일본은 아베가 시작했지만 기시다 그다음에 또 한 명의 총리가 있는데 내가 이름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 세 명이 이어지면서 계속 이 정책을 밀어붙였거든요. 그 전에는 일본도 개판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안 됐다니까 일본 증시도. 이때 돈을 계속 풀 때였어요. 아니 그 주식 시장은 그런데 일본도 지배 구조가 네. 우리나라는 뭐 물적 분할도 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붙였다 뗐다 뭐 대주주가 상속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편법들이 많이 쏟아지는 건데 일본은 재벌이 해체돼서 상속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왜 그동안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다양한 닭짓들을 똑같이 했다는 뜻이 될까요? 그러니까 뭐 물어보시니까 제가 뭐 명확하지 않지만 제가 책 읽고 공부했던 거에 치면 일본은 원래 자이바주라는 게 있었어요. 자이바주가 지금의 재벌이에요. 예. 가문 지배를 자이바주라고 하고 메가더가 자이바주라는 재벌들이 없앴다면서요? 없앴죠. 왜냐하면 그 미국과 전쟁할 때 소위 미국과 싸우는 무기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했던 게 일본의 소위 가족 경영 제도. 자이바주였거든요. 그다음에 게레이츠 계열로 다 바꿔요. 그래서 은행 뭐 이렇게 좀 바뀌었지만 일본도 그런 계열 속에서 상당히 어떤 자기들끼리의 어떤 주주보다는 자기들끼리 그냥 잘 살자. 그래서 우리 과거에 일본의 소위 기업 조직 이론이 한때 일본이 미국을 그 압도할 때 배우자 해가지고 일본식 경영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뭐 미국식 경영은 주주 중시 경영이었고 일본식 경영은 기업이 그렇게 열심히 하면 투자를 늘리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혼종이죠. 제가 봤을 때 한국계 뭐 제가 자유인 됐으니까 아주 까놓고 말씀드리면 한국이 여기서 가장 고민스러운 거는 어떤 일본의 자이바주에 머물러 있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가족 경영이 되다 보니까 소위 경영진들이 거기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뭐 종속되다 보니 지금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삼법 개정에 주주 충실이 넣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거는 이렇게 되면 맘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죠. 우리는 그래서 더 PBR이 저평가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하튼 아까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일본도 주주를 그렇게 중시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PBR 낮은 기업이 너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이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또 보고서가 나왔고 아베는 어떤 이유였는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아베를 뭐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예. 근데 과감하게 그걸 선택을 했고 이후에 뭐 기시다까지 이어지는 그 노선이 계속 이쪽으로 밀어붙이고 현재까지도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일본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더 많이 벌었냐. 소위 ROE에서 분자가 엄청 는 거냐. 다른 문제라는 거야. 아니었잖아요, 아까. 결국 일본은 이 방향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들이 더 환호해 준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밸류업.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아까 저한테 들으셨잖아요. 과연 한국 증시가 좋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말은 굉장히 점잖게 하셨지만 속으로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핍니까? 뭐 이 말씀하신 건데. 티났어요? 그렇죠. 좀 느껴지죠. 저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던 좀 조심스럽지만 이 흐름을 과연 멈출 수 있을까? 그것이 만약에 이 흐름을 멈추고자 하는 곳이 있다면 정말 일본의 자이바주의 가족 정말 패밀리 오피스에 머무르는 게겠죠. 우리가 그 정도로 정근대적이라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잠깐 내가 이거 어디
글 쓰느라고 제가 직접 썼던 건데 여기다 넣어놨네요 제가. 그러니까 거버넌스 개혁이 의사결정구조 개혁인데 하여튼 이 이또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그냥 스스로 ROE 넣어야 되는데 그냥 주주 책임 강화해라.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 누가 한 건 줄 아십니까 이게? 일본의 자민당이 한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우파의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약간 이게 좀 이상하게 요즘 돼버렸는데 예. 주주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생각의 출발입니다. 그 저는 정근대적인 거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놀랐던 거는 이거 어디 기고문에 썼던 건데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독립이사도 95% 늘어났고 사실 놀라운 거는 2012년에 8,240이었는데 7월에 42,400을 갔다는 거죠. 너무 장밋빛 청사진일지 모르지만 뭐 우리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10년에 왜냐하면 5배. 사실 일본의 토픽스 내 아마 절반 이상이 한 배 미만이었고 뭐 전 다 떠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갑자기 오늘 말이 좀 격해지는데 상장 기업들 중에 자본 갖고 이자 못 내는 기업 있잖아요. 영업수익 갖고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데이터 보기 그거 뭐 한 20-30% 되지 않았어요? 20%가 넘어요. 당연히 그걸 상장 폐지시켜야 되거든요. 다른 나라 같은 상장 폐지시켜야죠 지금. 아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데 근데 그거 왜 하냐? 주주는 그런 주식에 방치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본만 커지고 PBR은 낮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것만 다 퇴출시켜도 그 자본이 훨씬 더 ROE라는 게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냐에 관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본을 효율화하는 정책의 변화만으로도 저는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거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되면 투자를 하겠냐 기업들이. 저는 최근에 여러 가지 지형을 바라보면 가장 지금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거부권이 커지는 곳은 저희 가족 중시 경영이 있는 곳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거 도저히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 예. 그래서 저는 이 변화가 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제가 앞으로 우리 한국이 변할 수 있냐를 시그널을 좀 보려고 합니다. 밸류업. 예.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뭐 당연히 더 좋아지겠죠. 그로 인한 디스카운트가 있었으니까 좋아질 텐데 지금 하는 상법 개정 가지고는 잘 안 될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대주주가 주가 오르는 게 나의 이해관계와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상속세 때문에. 그렇죠. 같이 해줘야죠. 그런데 상법 개정이야 에브리바디가 다 찬성이니까 뭐 저렇게 갔다고 쳐도 반대는 뭐 기업인들만 반대하니까 저렇게 됐는데 상속세 낮추는 문제를 설득해서 돌파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 정부든 혹은 국민의힘 정부든? 저는 뭐 제가 정치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회가 어떤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걸 합의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결국 그분들에게도 퇴출을 만약에 상속세에 관한 걸 해주던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퇴직연금 같은 거에 대해서 주식 투자자에 대해서는 뭐 해주는 배당소득세에서는 어떻게 할 거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당연히 그걸 해야죠. 근데 좀 제가 그냥 증시를 좋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연휴를 앞둔 날 좀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근 여러 가지 뭐 토론회를 보거나 이러면 야 이게 과연 이걸 인지하고 있는 소위 정치권이 얼마나 있는 건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요새 뭐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세대를 포함 우리 윗세대가 굉장히 반성해야 된다. 걱정할 일이 많은데 그조차도 될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인류는 크게 보면 한 걸음씩 전진한다 보는데 이미 공로의 장에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이 강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다가왔다는 의미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다가왔기 그래서, 때문에 더 격렬하게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얘기하고 있지만 멈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막다 보면 어느 날은 양보를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뭐 감사위원 분리 선청하고 독립이사 일본이 왜 저렇게 3분의 1 이상이 95%가 됐냐면 그게 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게요. 그럼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까 이 기자님을 설득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가 메리츠 금융주주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니 메리츠 금융주주가 신한지주보다 커요 시총이. 도대체 용납을 못할 거예요. 은행도 없는 게. KB금융도 용납을 못할 거예요. 제가 뭐 들으셔도 할 수 없지만
아니 뭔데 쟤네가 돈 버는 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뭘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재벌 오너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아니 저 한진그룹 저거 한진투자증권 갖고 있던 조 모 회장이 더 부자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죠? 뭐 지배구조 전문 깔끔하게 경영이 만들어서. 들어와서 지배구조 개편하고 주주 환원을 실시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요즘 우리 증시에서 가장 밑바닥부터 올라오고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뭐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KB금융 얼마 전에 주주 같이 발표한 거는 놀라워요. 거기다가 뭐 KT가 최근에 SKT 사태 때문에 뭐 이익을 본 것도 있지만 그냥 매일매일 어쩌면 패시브처럼 주식을 사는 자사주를 하고 있고 예. 소각할 거예요. 한국 증시에 변화가 안 생길 걸까요? 이미 좋은 기업들 중에서 그러한 선례를 따라가야 내게 이득이 된다는 걸 아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이 변화의 흐름이 이미 뭐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굉장히 뒤처지는 기업들이 이런 거를 지금 전혀 가만에 두지 않고 있고 지금도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소위 중복 상장, 소위 지주사의 더블 카운팅 이슈인데 아직까지 몇몇 그룹들은 계속해서 그거를 상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뒤처지는 그룹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하시는 순간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간 모양입니다. 그래요? 왜냐면 오늘 아침에 불안해하다가 아니 뭐 어제 새벽에 친구가 굉장히 극렬 또 쟤는 저랑 다르게 지지자여서 예. 너무 분노하길래 진정하러 가면서 제가 오늘 장이 폭락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딱 하면 원달러 환율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 미국이 그러니까 오늘 미국 얘기하라고 온 건 아니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패가 별로 없기 때문에 원하는 자산을 사려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합니다. 네. 뭐 그러면 뭐 전반적으로 리스크 온 분위기인 것 같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수를 보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코스피가 한 2,670은 최소한 가주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죠. 자본 총계가. 근데 정말 얼마나 싸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오늘은 원래는 예. 너무 연휴에 불안해들 하실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라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까 이 기자님이랑 제가 편하니까 예. 저한테 아까 뭘 갖고 자꾸 좋다고 말하십니까 해가지고 반론을 좀 드리면 한국의 소위 EPS 보면 한국만이 올해 이렇게 좋아요. 이유야 뭐 밀어내기 수출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하반 관세 이익 컨센서스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요번에 아십니까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다 평가절하하고 있죠. 왜냐하면 관세 전제 때문에 땡긴 거야.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1분기 올라왔고 그러다 보니까 2분기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실적이. 그래서 예. 뭐 여기서 이제 미국이 완전히 무너지면 다 먹겠죠. 근데 미국이란 뭐. 나라가 이게 미국의 소비거든요. 예. 미국의 소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주가와 같이 가요. 정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그래서 주가가 무너지면 소비가 무너지고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의 정치인들은 용납을 못해요. 주식 무너지는 거를.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그냥 뭐 소위 티포텟으로 죽을 때까지 못 달린다. 그래서 그게 완화되는 시기가 여전히 2분기, 3분기이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대외 변수 때문에 디스카운트했던 한국 증시의 어떤 저평가는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뒤에 종목 같은 걸 좀 가져왔었는데 좀 지워버린 게 워낙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요즘도 말씀드리고 혹시 또 추가적으로 좀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가 그럼 이게 이제 미국 예외주의가 끝나서 이제 도는 거다 자금이. 네. 그래서 유럽으로도 가고 뭐 중국으로도 가고 네. 뭐 그런 흐름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한국이 특히 싸서 뭐 그런 쪽일까요? 한국은 좀 안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 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한국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빼기 쉬운 시장이거든요. 뭐 이 정도 대형 기업들이 있는 시장이 별로 없으니까 이번에 미국의 국채가 흔들렸기 때문에 예.
미국의 국채가 계속 미국 국채가 순발행이 늘어나고 있으면 미국 국채의 텀 프리미엄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자산에 대한 매력은 앞으로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들이 한국에 안 오는 게 미국의 소위 기초 자산이 흔들렸기 때문에 다른 자산 팔아서 돈을 갖다 넣어야 되니까 최근에 한국 주식을 많이 팔았겠죠. 하지만 그것도 좀 미국이 만약에 국채 금리가 좀 안정되고 아까 제가 소비와 미국 증시를 보여드렸는데 예. 그 부분이 좀 진정되면 한국이 싸네 인식을 이번엔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많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원화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 많은 전망들이 1,500원 넘어갈 수 있다가 있었고요. 예. 1,400원은 안 깨진다였어요. 오늘 그렇지. 오늘 깨졌어. 좀 전에 깨졌네요. 오늘 깨졌거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저도 아침에 장 시작한 후에는 오늘 혹시 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좀 불안전 요인이 생기나 봤지만 여전히 외환 시장 변화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 증시의 요 그림처럼 이렇게 싸다면 정상적인 경로는 요 정도 한 배 이상은 와줘야 되는 거겠죠. 여기 보시면 요 아로이면은 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럼 한 배면 몇인 줄 아세요? 지금 2,970이에요. 1.1배면 2,300 한 PBR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간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년 PBR 레인지 중에서 밑단의 10%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울 정도로 이 부분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주식을 들고 있으면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연휴를 앞두고선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길래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몇 군데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오늘 3프로에서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미국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게 네. 그래도 미국 시장이 다시 반등하고 버텨주니까 우리나라의 반등이 유지되지. 네. 지금 저 미국 시장 저거 뭐 다시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싸다고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중요한 건데 이제 예. 미국의 또 중요한 거는 미국의 이 소비 심리가 냉각되면 우리가 물건을 못 팔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상당히 고민이 되죠. 근데 고민은 뭐냐면 미국 증시가 여기서 더 빠지지 않게 노력을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이 2022년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좀만 생각해 보시면 연준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연준 풋을 얘기하지만 예. 미국이 제일 코너에 몰려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거기다가 우리가 제조업을 뭔가 가져오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된 거는 제조업을 갖다 놓은들 몇 년이 걸리고 아무것도 생산 못하는 게 드러나죠. 대표적인 자동차잖아요. 예. 미국 내 자동차 공장은 생산을 못해요. 왜냐하면 캐나다 부품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관세를 낮춰줄 수밖에 없는. 이게 미국이 가진 한계이기 때문에 미국이 상대적인 여유에 있는 국면은 이어질 거로 좀 봐요. 특히 미국이 지금 가장 우리가 직면한 핵심은 어쩌면 작년까지 미국이 글로벌 증시를 압도했던 이유는 맞아요. 예. 미국이 AI의 어떤 주도권을 갖고 절대로 안 뺏길 거로 봤는데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중국도 만드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각 나라가 다 시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실 미국 증시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갖다 우리가 생기지 않을 때는 소위 미국의 테크에 대한 독점력을 봤는데 예. 사실 그 외국년간 미국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이유는 딱 한 S&P 500 기준인 멀티플이 23배 갔었어요. 20배가 과거의 고점이었는데 예. 그거는 AI 혁신에 대한 독보적인 어떤 지위에 관련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독보적이진 않잖아요. 딥시크 이후에. 그런 걸 감안하면 제가 여기서 미국이 여기서 더 확 무너지지는 않고 반등이 나오고 유지될 텐데 예. 여기서 선택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미국으로 갈 거냐? 맞아요. 그게 궁금하죠. 그건 아니라는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확률이 낮을 것이다. 글로벌 자금이 그렇죠. 독주가 깨졌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높아진 밸류에이션은 AI 혁신에 대한 독보적 지위였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깨졌다 보고 있어요. 네. 뭐 깨졌으면 중국 때문일 텐데. 그러니까 중국이 참 만만치 않은 나라라는 걸 이번에 알았죠. 어쩌면 미중 갈등이 벌어졌을 때 결국 우리가 이번에 안 거는 미국은 금융을 갖고 있고 소비를 갖고 있지만 생산품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 돈은 휴지가 되는 거였던 거죠. 살 수가 없으니까. 중국은 재고가 쌓이지만
어떻게 자체적으로 돌릴 수는 있었던 거죠.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놓고 있던들 거기서 돌리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의 원인은 어차피 글로벌하게 분업화돼 있던 거를 갑자기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트럼프의 어떤 망상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망상이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미국이 굉장히 불리한 게임을 계속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피해를 입거나 그렇지는 않을 걸로. 그러니까 이거 재밌는 게 있죠. 우리보다 훨씬 미국에 대해서 굴종적인 나라가 있어요. 일본이죠. 일본이 어제 재무장관이 무슨 말을 했죠? 갑자기 우리가 아직 국채는 안 팔았는데 우리도 팔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일본이 원래 앞에서 옛날에 누구죠? 예. 총리는 카우보이 모자 쓰고서 앞에서 부시 앞에서 춤추던 나라예요. 일본이 잘 합의를 안 해주고 있죠. 아마 미국은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요구할 것 같고 아니라고 하지만 예. 그것도 기분이 안 좋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미국채 발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만 할 수는 없잖아요. 트럼프 정책의 핵심은 공화당의 핵심은 감세예요. 그리고 자기도 레이건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럼 감세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재정을 보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 누가 사줄 거예요? 그러게. 사실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채를 굉장히 장기로 잘 보유하고 있고 기초자산을 갖고 있던 기관들이 그거에 대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화들짝 뒤로 후퇴한 건데 금리도 많이 튀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일본에서도 우리도 혹시 모르지만 우리도 아직까지는 안 팔았어. 팔 수 있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 우리도 그러면 미국채를 사주는 나라예요. 그럼 당연히 그걸 갖고 딜을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가 아무래도 정치적인 게 불안정하다 보니까 협상력이 혹시 약할까 봐. 그런 건 좀 우려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제가 어떤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증시에서 본다면 뭐 주도 업종 내지는 종목을 어떤 걸로 피킹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하는 요지를 한다면 가장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거는 크게 두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딥 밸류를 받고 있는. 그래서 자동차 같은 회사들도 지금 뭐 반등했다 좀 주춤하지만 그렇죠. 네, 자동차 나중에 우리가 뭐 이게 언제 회복됐을 때는 그리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85% 생산할 수 있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주주 가치를 많이 환원해주던 곳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싸다는 관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수출 피해가 크지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 반도체는 약간 그게 약해서 제가 헷갈려요.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고민이 커지고 있지만 여하튼 최소 현대 기아차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모든 기업을 바라볼 때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지배구조 개편이 안 되더라도 여하튼 주주 환원을 어느 정도 강력하게 하는가. 이게 주식 투자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러한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좀 최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괜찮았던 펀드 매니저나 개인 투자는 다 느끼는 거예요. 주주 환원.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해주고 배당을 하고 진짜로 실현을 하고 늘려가고 있고 우리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융주들의 움직임도 나오고 통신주의 움직임도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유도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이 있겠죠. 대기업 집단의 지주사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가 커지겠죠. 물론 그 갈 길은 좀 멀 것 같아요. 법 개정 전에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뭐 상속세하다가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여하튼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 지금의 소위 언더프라이스된 딥밸류를 받고 있는 영어 써서 좀 그런데 아까 하워드 막스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시계추에서 언더프라이스되어 있는 기업이나 종목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떤 뉴스의 어떤 일일비하시기보다는 그냥 가치를 믿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미국 증시도 뭐 잘 추스리면 다시 갈 거예요라고 하면 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바로 그냥 인공지능의 지위가 흔들려서 저기는 다시 못 가요. 미국이 이런 거죠. 밸류에이션이 싸다면 가겠죠. 근데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과거에 15배에서 한 20배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이번에 소위 AI에 대한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S&P 500 전체에 대한 밸류가 23배를 갔었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20배가 깨졌다 회복됐어요 벌써. 예. 그러면 그게 만약 그 밸류 지난 2년간 매년 20%씩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밸류를 받았던 고밸류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건 언제 그런 겁니까? 근데 고밸류라는 건 네. 그만큼 인기라는 뜻이고 네. 그만큼 성장이 강하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고밸류인 건데. 한번 참- 그림을 가져오면 좋을 텐데 예. 그럼 왜 고밸류를 받았냐면 우리가 항상 거기서 표현하는 게 성장과 성장률이란 개념이에요. 예. 성장은 다 하죠. 근데 성장률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그로스레와 네. 그로스 레이트의 차이죠. 막대기가 커지면서 커지냐, 균일하게 커지냐인데 그로스 레이트가 뭐였냐? 되게 AI 혁명의 핵심은 KPX 투자를 미국의 소위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하게 했었죠. 예. 어느 날부터 지금 갑자기 그게 50%씩 늘어나는 게 8%가 깨졌어요. 그러면 성장률 자체가 확 내려온 거야. 그럼 과거에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률이 올라갈 때는 멀티플을 어디까지 줄지 모르겠지만 확장되지만 멀티플 축소는 그로스 레이트 꺾이면 바로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장주가 어려운 건데 미국의 그로스 레이트는 꺾여 있습니다. 성장주들. 반면에 뭐 중국을 좋아하진 않지만 중국의 그로스 레이트는 올라가고 있고 사실 저는 중국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중국 증시를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미줄 간등의 핵심은 테크 분야의 전쟁이라 좀 보고 있거든요. 내심은. 그래서 미국 테크는 좀 줄이는 게 맞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그동안 워낙 미국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가 같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미국만 좋고 우리는 안 좋고 네. 미국은 안 좋은데 우리만 좋은 케이스를 별로 경험해 보지 않아서 아니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긴 과거에도 시간이면 미국- 종종 있었죠, 사실. 그렇죠. 종종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지난 2년간은 미국의 전 세계 독주였죠. 네. 전 세계 모든 자금은 미국으로 들어갔고 심지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마저도 서학개미를 불리면서 다 미국으로 뛰어갔고 젊은 세대들은 아무도 한국 주식에 관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뭐 싸다 비싸다 그 관심 없어. 미래의 성장 기업이면 돼.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죠. 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항상 성장이 굉장히 커 보일 때 2차 전지도 그랬고 예. 돌아가면서 그 과실이 커 보일 때가 주식은 아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때. 아까 하나만 보여드리면 종목도 똑같습니다. 이걸 아마 투자 시장은 시계추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긍정정사간에 반색하는 것과 부정상에 집착하는 것 사이에 움직이는데 저는 이 단어를 영어로 넣어준 거는 포지티브 디벨롭먼트라는 것과 소위 obsession over negative 이거 집착하는 거. 우리가 어쩌면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 집착, 안 좋은 걸 집착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긍정적인 걸 찾고 있다면 이마저도 현재 상황에서 어느 시장이 더 매력적인가를 나타내는 센티먼트 심리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장은 좀 쉬어갈 수 있지만 한국장만 독주할 수도 얼마든지 있고. 더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이 올해는 확실한 건 연간 수익률을 이제 매년 YTD 수익률을 보여주거든요. 거기에 미국 시장이 탑10 안에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탑 10까지. 탑10까지는 한국 증시는 분명히 탑5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모멘텀을 갖고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건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가장 큰 변수일 것 같다는. 그러니까 지배구조라는 단어보다는 지배구조는 우리가 뭐 가버너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인데 소위 의사결정구조의 개혁이겠죠. 의사결정구조가 주주를 충실해주고 전체적으로 기업 가치를 올린 방향으로 가는 구조로 주주자본주의로 갈 거냐.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 저는 그 흐름은 멈추기 쉽지 않다. 주가를 올리고 배당을 많이 하고 하는 게 대주주의 이해관계에도 일치하고 좋아야 되는데. 저는 얼마 전에 한번 흥미로운 건 KB가 금융위 발표했던 내용을 보시면 뭐 이건 제 혼자의 이건 혼자의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메리츠 금융지수 보니까 다들 못마땅하구나.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게 더 확산되고 있고 통신회사들은 어때요? KT 다 이미 그런 정책을 취하는데 주가가 바로 반응을 해줍니다. 이 분위기는 계속 확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참 건조해서 불만 붙이면 잘 타는 네. 그런 주식입니다. 한국 주식은.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네. 태워보면 아실 겁니다라는 이야기로 요약해 보겠네요. 네, 윤세님 저희가 또 열심히 투자하다가
궁금한 거 생기고 하면 또 여쭤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